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이 돼 6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육아하면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시댁 스트레스로 조상까지 하게 되어 결국 시댁과 연을 끊었다는 한 여성의 글을 읽고 저도 제 이야기를 꺼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글을 읽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동안 제 안에 눌려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얼마 전에는 어른들이 왜 자식의 결혼 상대가 인사를 오면 꼭 양친 부모님이 살아계신지부터 물어보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 정도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 그게 유전병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단명하셨거나 특정 질병으로 돌아가셨을 경우 그 자식 역시 같은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정신병의 경우에는 다른 유전병보다 훨씬 더 강한 확률로 자식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정신질환은 거의 100% 유전이라고까지 말하더군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신질환 자체가 유전인자로 전달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이상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말이 되는 설명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론에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제 남편을 보면 세상에는 예외도 존재한다는 걸 믿게 됩니다. 신랑은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감정 기복도 거의 없고 가족을 향한 책임감도 강한 편입니다. 그를 처음 만났던 22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은 저에게 늘 한결같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배경이 있든 함께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25살에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혼하게 되었어요. 신랑은 그때 28살이었고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초년생이었습니다. 저희는 대학교에서 캠퍼스 커플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이어가며 서로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죠.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 둘 모두 크게 망설이지 않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당시엔 겁도 났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신랑의 같이 키우자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이 놀라셨지만 제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희 아이 낳고 결혼할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한숨 섞인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고 내 아들 앞길 막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하객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웃는 얼굴을 보이지 않으셨고 사진 속에서조차 제 쪽을 외면한 채 얼굴에 가득한 불만을 드러내고 계셨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 부모님께서 급히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주셨고 그곳에서 신랑과 함께 조심스럽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결혼식도 그리 여유롭게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임신 5개월 무렵 조금 서둘러 진행하게 되었어요. 준비 기간이 짧았지만 양가가 큰 문제 없이 결혼을 허락한 상황이었기에 식자체는 무리 없이 치렀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은 끝내 잊을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저를 받아들인 척 하셨지만 실제로는 늘 저를 향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게 연락을 하셨고 그 연락의 내용은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어요. 김장을 하러 오라는 말은 기본이고 반찬 만드는 걸 도와달라거나 김치 냉장고를 정리하러 오라는 지시도 많았죠. 저는 그때 임신 중이었고 몸도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는 상태였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키는 일은 전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분위기였고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움직였죠. 진심으로 그 당시를 떠올리면 아직도 이가 갈릴 정도로 분한 감정이 살아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명절 때였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저를 보며 임신했는데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하면서 걱정해줄 때조차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일하게 하셨거든요. 무거운 전 부치기며 뜨거운 탕솥 옮기기까지 숨이 턱턱 막히도록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도 너 뭐하냐? 임신했으니까 더 움직여야 돼. 그래야 순산하지 하시면서 저를 아무렇지 않게 부려먹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힘들어도 시어머니가 원체 저를 좋게 보지 않으시니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며느리로서 조금이라도 더 잘하면 그 미운 감정도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결국 깨달았죠. 누군가가 처음부터 누군가를 싫어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절대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고 너무 아프게 배웠습니다. 그건 정말 제가 혼자만 품고 있었던 가능성 없는 착각이었네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전화로도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셨어요. 저는 하루하루 학원일과 집안일에 임신한 몸으로 지쳐 있었고 틈틈이 친정에 다녀오거나 몸조리를 하면서 휴식이 필요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3일 만에 전화했네? 이번에는 일주일이나 지나서 전화했네 하고 숫자를 세며 쏘아붙이셨고 안부 전화를 안 하면 며느리로서 기본이 안 된 것처럼 몰아붙이셨죠. 사실 그게 매번 잔소리처럼 들리면서도 마음에는 꽤 깊은 상처로 남더군요. 더 억울했던 건 남편은 어머님에게 전화를 먼저 드리는 일은 거의 없고 전화를 받아도 무덤덤하게 통화를 마무리했는데 그런 불편함은 오로지 저에게만 집중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겉으로는 우리 며느리는 며느리 도리를 잘하네라며 타인에게는 잘하는 척 하시면서 실제로는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감정 배출의 대상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스트레스가 하루 이틀 쌓인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신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편으로 시댁과의 관계도 조금씩 부드러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저를 불러내셨고 안부 전화를 드리는 주기까지 세며 꼬집듯 지적하셨죠. 제가 조금만 뜸해지면 3일 만에 전화했네? 이번엔 일주일이 다 됐구나? 하며 잊지 않고 언급하셨고 그 말에 저는 점점 전화기가 울리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먼저 드리는 일이 거의 없고 걸려온 전화를 받는 정도였는데도 저에게만 그런 압박을 주시는 걸 보면 도대체 며느리라는 자리가 왜 그렇게 가혹한 역할을 강요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런 게 다 쌓이고 있었던 걸 그땐 잘 몰랐죠.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쯤 지나 김장철이 되자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6개월 차였고 몸이 부쩍 무거워져서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허리에 통증이 오고 다리에 붓기가 생길 만큼 예민한 시기였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이모님들은 배가 불러온 제 모습을 보고 얘는 저런 몸으로 무슨 김장이냐며 저를 쉬게 하려 애쓰셨지만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분들을 제지하듯 제게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날 김장은 남녀가 나눠서 작업을 했고 여자들은 김치속을 넣고 양념을 바르는 일을 주로 맡았으며 남자들은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는 일을 맡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분업 따윈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김치통 뚜껑에 묻은 양념을 닦는 일을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그 일이야 비교적 가볍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그 통들 좀 들고 저쪽으로 옮겨놔라 하시더군요. 작은 김치통이기는 했지만 그 안엔 물기가 가득했고 통째로 옮기기엔 분명 제게 무리가 가는 일이었습니다. 시이모님들께서 얘가 지금 몇 달인데 그런 걸 들게 하느냐며 걱정해 주셨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임신했다고 무슨 유리그릇처럼 다루냐? 애 낳으려면 저 정도는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만큼 수치스럽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였고 그렇게 저는 임신 6개월 차의 몸으로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거의 똑같이 김장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몸이 천근만근이었고 씻지도 못한 채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갑작스럽게 복통이 밀려왔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눈을 떴을 땐 이미 하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진통을 견디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뱃속의 아이가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하는 공포가 밀려들었고 그 공포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바뀌어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결국 이 시간 만에 긴급 수술이 결정되었고 저는 온몸을 떨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겨우 6개월 된 작은 생명이었기에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신랑과 저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고 인큐베이터 안에 작고 투명한 튜브로 연결된 아이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신랑은 아이 옆에 잠시 앉아있다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고 나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밖으로 나가보니 복도 구석에서 몰래 울고 있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지며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는 3달 넘게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저희는 하루하루가 간절함의 연속이었어요. 다행히도 아이는 끝까지 버텨주었고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퇴원 준비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와 신랑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저는 아이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밤마다 눈을 떴고 잠들기도 무서웠습니다. 아이의 호흡을 손끝으로 확인하고 눈을 깜빡이는 모습에 안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나날이었어요. 정말이지 그날 김장만 아니었더라도 시어머니가 단 한 번이라도 저를 배려해 주었다면 우리 아이는 그렇게 작고 차가운 인큐베이터에 갇혀있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던 그 시절에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이의 상태를 걱정하는 말 한마디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병원에 들러 아이의 체온과 맥박 수치를 확인하고 혹시라도 밤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인큐베이터 유리창을 들여다볼 때 시어머니는 요즘 애들은 병원에서 잘 보살펴주니까 걱정 말라는 무심한 말만 남기고 돌아서셨죠. 그게 전부였어요. 심지어 제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그 병실에 처음 찾아오셨을 때조차 위로의 말이나 걱정 섞인 눈빛 하나 없이 꺼내신 첫마디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수술로 나으면 얼마나 편하냐. 그렇게 아이 낳고는 고생도 안 했겠네 하는 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배를 갈라 아기를 꺼내고 피를 흘리며 전신마취로 누워있는 산모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넌 수술로 쉽게 아이 낳았으니 진짜 엄마 같지도 않겠다. 모성 자체를 부정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으셨습니다. 저는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한 상태였고 병실 침대 위에서 제대로 앉지도 못한 채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아이에게 미숙아 전용 분유를 먹이며 하루하루를 긴장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작게 울기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분유를 토하기라도 하면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또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모유 안 먹여서 아이가 저렇지. 모유 먹는 애들은 똑똑하게 크는데 그걸 왜 안 하냐. 그 말들은 저에게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유축기로 젖을 짜보려 했었고 아무리 시도해도 몸이 회복되지 않아 모유가 나오지 않는 현실에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진심으로 사람 마음을 짓밟겠다는 의도 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랑이 그런 상황을 알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시어머니는 그런 말들을 늘 신랑이 없을 때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신랑에게 어머님이 오늘 이런 말을 하셨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신랑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지 아세요? 하고 소리치며 시어머니는 한결같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며 오리발을 내밀었죠. 기억이 안 난다. 농담이었다. 나쁜 뜻은 아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그건 다 며느리를 위해서 해준 말이야 라는 궤변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존중이라도 받고 싶었던 건데 그런 저를 향해 쏟아진 말들은 도저히 인간적인 말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저는 병보다도 그 사람의 말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정말이지 칼보다 무서운 게 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네요. 그동안 저는 부모님께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 한편에는 괜히 걱정만 드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고 딸이 시댁에서 눈칫밥 먹으며 산다는 걸 알게 되면 부모님께서 속상해하실까 봐 더더욱 입을 다물게 되더군요. 그래서 친정에는 시댁이 참 따뜻하고 배려 깊은 분들이라고 제가 사랑받으며 잘 살고 있다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며 버텼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저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날조차도 저는 괜찮은 척 웃는 척하면서 그저 견뎌냈습니다. 아이를 낳고 어느덧 1년이 지났고 저희는 돌잔치를 조촐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이나 대형 행사장은 아니었지만 집에서 떡과 음식 몇 가지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벽에는 작은 현수막 하나 걸어두고 사진을 찍을 예정이었죠. 처음에는 친정 식구들만 오셔서 조용히 가족끼리 축하할 계획이었는데 시부모님이 오시겠다고 해서 분위기를 무겁지 않게 유지하려고 저희 부부는 나름 신경을 썼어요. 무엇보다도 미숙아로 태어나 작은 숨소리에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아이가 어느덧 돌이 되었고 크게 아픈 곳 없이 잘 자라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날 만큼 기뻤거든요. 그날만큼은 누구보다도 웃고 싶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아이에게 밝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떡을 정성껏 차리고 음식을 나르며 기분 좋게 하루를 준비했는데 그날마저 시어머니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사진도 몇 장 찍으며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느닷없이 제게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자연분만으로 낳았으면 아이도 더 튼튼했을 텐데라는 말을 툭 던지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주변 소리가 뚝 끊긴 듯 느껴졌어요. 옆에서 이 말을 들은 신랑은 순식간에 얼굴이 굳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죠.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애가 자연분만 못한 게 무슨 죄예요? 그걸 엄마가 왜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기어이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무리해서 조산한 거 아니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선 채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신혼여행 가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 조용히 쉬고 왔어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조산한 건 어머님이 임신 중인 저를 김장까지 시켜서 일 시키시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스트레스 주시고 명절마다 부려먹으신 탓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산한 이유는 김장날 무리하게 김치통 나르라고 하고 전화 안 했다고 면박 주고 앉지도 못하게 하시며 저를 괴롭히신 그 일들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3달 넘게 누워 있었던 거고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웃으며 그 정도 일은 옛날부터 임신부들도 다 했어. 일하라고 한 건 너 운동시키려고 그런 거야. 임신 중엔 움직여야 순산도 잘 되고 몸도 좋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덧붙여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참 유난이다. 옛날엔 막달까지 회사 다니면서도 잘만 나왔는데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고 신랑은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할 말이냐고요? 그거 다 당신이 만든 일 아니에요?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던 울분이 마침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임산부를 왜 배려해야 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고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임산부는 당연히 배려받아야 할 존재이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그 임산부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 누군가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배려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꺼내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임신한 걸 뻔히 아시면서도 저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셨잖아요. 누워있어도 모자랄 시기에 저를 불러내서 김장을 시키고 뜨거운 부엌에서 허리 굽혀 일하게 하신 분이 어머님이에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는 숨도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조산의 원인 중에 스트레스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어머님이 안부 전화 안 했다고 서운하다고 매번 면박 주시고 임신한 며느리한테 수시로 전화를 강요하셨잖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면 뭡니까? 순간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끝내 말을 뱉어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스트레스 주고 부려먹고 하시면서 혹시 우리 아이 잘못되길 바란 건 아니셨어요? 저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 두 손을 흔들며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고 펄쩍 뛰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어조로 말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어머님 처음부터 저 싫어하셨잖아요. 아들 발목 잡는 여자라고 제 존재 자체가 불편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눈으로, 귀로, 가슴으로 다 느꼈어요. 이어진 말은 진심으로 제 속을 후벼 파던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미워서 그 뱃속에 손주까지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마 어머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 아이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두려워요. 그 말을 마치고 저는 더는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 근처에 오지 마세요. 내가 없을 때 어머님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말을 꺼내려 하셨지만 옆에서 이 모든 말을 듣고 있던 신랑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진짜 다 맞는 말이야. 나도 그동안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 돼.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변명을 하려 했고 무언가 해명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더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 해코지 하려 했던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세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이제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시어머니가 뭔가 말을 꺼낼 때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를 반복했습니다. 그 말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였고 동시에 지금껏 당해온 말로 된 학대에 대한 유일한 저항이었어요. 결국 시아버님께서 조용히 일어나 시어머니를 붙잡으셨고 한마디 말씀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입으로 시어머니에게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 저는 제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시어머니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집을 나간 뒤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며 신랑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러고는 떨고 있는 저의 손을 잡은 채 울고 있는 아이를 조용히 안아 달래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쓰라렸지만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저는 그 선택에 한치의 후회도 남기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아이는 기적처럼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세상에 나온 아이가 지금은 친구들과 뛰놀고 건강검진에서도 문제 하나 없이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수없이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제 마음 한편엔 씻기지 않는 미안함이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우리 아이를 악마 같은 사람에게서 잠시라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 조산하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거든요. 그 아이가 태어나 처음 겪은 세상이 따뜻한 손길보다 차가운 인큐베이터였다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고 아무도 없는 새벽에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 지금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아이의 돌잔치 날 그렇게 모든 것이 폭발하고 시간이 흘러 몇 년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한테 머리끄덩이 안 잡히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 다시는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지금도 아버님과 1년에 한두 번 정도 통화를 하는 정도로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신랑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도 혼란스러울 수 있고 가족이라는 끈을 완전히 놓는 게 망설여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신다 해도 저는 그 장례식장에 절대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일이 벌어진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이 글을 쓰는 지금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당시의 감정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다는 걸 느껴요. 진심으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신혼이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바보같이 참으면 해결될 줄 알고 웃으면 언젠가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시집살이를 견디고 있다면 제발 더 늦기 전에 멈추시라고요. 아이는 어른의 감정을 그대로 품고 태어나고 엄마의 상처는 곧 아이의 운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미 너무 많은 걸 감당하고 난 뒤에야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